에코프로 BM이 유증을 했고요. 네. 1.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주주 배정, 실권주, 공모 왜 3자 배정 못했고 왜 자금 조달에 대한 선택지를 꼭 이쪽으로 했을까?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가 핵심이었습니다. 무려 7,650억 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인도네시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, 이번에는 소지업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전에 23년에 뭐 갈 때는 이런 셀사도 갔지만 양극재 업체들이 정말 대단했잖아요. 그죠? 시장을 주도하면서 갔던 거고, 최근에 어쨌든 산업이 부침을 겪으면서 그런 캐즘 기간을 통과하고 가면서 결국은 이제 셀사 중심으로, 그죠? 가고 있는 걸 흐름이 앞으로 회복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, 그래도 소재 기업들의 이제 다들 소부장처럼 삼전 닉스와 소부장처럼 소재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이 좋으니까 소재 기업들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,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유중희 씨가 또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.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? 네, 일단 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, 관련돼서. 근데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상황인데,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회사 일단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이 유증을 했고요. 1.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, 일단 예정 발행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, 문제는 뭐였냐? 주주 배정, 실권주, 공모, 일반 공모였어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왜 3자 배정 못했고 왜 자금 조달에 대한 선택지를 꼭 이쪽으로 했을까? 이렇게 첫 번째 의구심을, 왜 기존주들에게 손을 벌리냐?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밖에 못했을까? 이렇게 시장은 먼저 생각을 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,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가 핵심이었습니다.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려 7,650억 원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헝가리 공장에 1,5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넣고, 국내 경상 투자에 한 1,000억 원 정도 넣고, 운전자분 1,350억 원이라고 했는데,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,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니켈, 원자재 분명히 필요하고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, 왜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주주 배정을 해서 꼭 자금을 끌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? 이게 심리를 상당히 좀 건드렸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수익해, 그리고 마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니켈 관련돼서도 지금 노이즈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리스크는 있는 상황입니다. 그나마 근데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쪽은 돈을 좀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, 기존에? 기존에 있었던 데는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실적에 대해서 확 바뀌어지거나,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 워낙 변동성도 또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본업이 흔들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까? 이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리고 LFP 양극재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이 좀 이쪽으로 니켈 재련소를 획득하게 되면서 유연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익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되는 시각도 보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민감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과 인도네시아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것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하방 경직성은 나온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결국엔 그때 잘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올 수도 있지만, 또 하필이면은 에코프로 BM이 그 전날 상한가 갖고 그룹주들이 상한가 뭐 28% 급등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심리를 훼손시켰다. 이게 제일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쉬움이 있죠. 네. 그전에 사실은 뭐 셀 양극재나 소재 쪽에서는 그 LNF가 사실 제일 주목받았고요. 맞아요. 네. 근데 LNF도 올랐다가 사실 상승분 다 반납한 상황이고,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또 소재 쪽으로, 그죠? 뭔가 이번에는 좀 달리가 하는 것 같다가 포스코 홀딩스도 또 빠졌고, 그죠? 네. 거의 뭐 제자리로 빠졌고,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
그룹의 유증까지 나오니까 그죠? 그렇죠.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, 그죠? 맞습니다. 뭐 지주사 성격인데 결국 지금도 돈은 필요한데 뭐 선뜻 외부적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주들에게 그렇죠. 손 벌리니까 그죠? 그리고 업황은 아직 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. 네. 참 어렵네요. 네. 그러면 소재사들은 어떻게 뭐 에코프로 그룹은 그렇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봐야 돼? 그럼 뭐 LN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기세 좋게 지난번에 이제 LFP 하고 뭐 그 테슬라 이슈도 있는데 여기라도 가져야 되는데 또 같이 빠집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사실 반사수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대안에 대한 매력도 우리가 뭐 반도체랑 굳이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가끔씩 우리가 왜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로는 이어졌지만 그럼 SK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오겠네.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렇죠. 키 맞추기 반사수에 이런 단어를 또 섹터 안에서도 쓰잖아요. 근데 작용되지 않았던 부분은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들이 워낙 실적 부재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그러면 유증하는 거 아니야? 뭔가 자금 조달 이슈가 터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. 셀 기업들과 반대로 또 소재 기업들은 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을 낳은 것 같고 워낙 고점 대비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전 맞아요. 섹터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반사수혜를 느끼고 이쪽으로 자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시장에서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LNF라는 회사도 좋았어요. 뭐 ESS 관련돼서 LFP 배터리 모멘텀도 있고 그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심리가 회복돼야지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같이 하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2차 전지 전략을 다시 한번 볼게요.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. 네. 그러니 대략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자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죠? 그쵸. 네, 그러니까 하단에 싸지면 좀 샀다가 또 좀 상단에서 팔아주는. 그렇게 보면 지금 뭐 하단 쪽 왔다는 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아니야. 그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제 시황이 돌아서기 시작했다. 좀 자신 있게 용기를 내서 지금 2차 전지 3, 5월 때라는 시각도 있어요. 네. 이지은 대표님 시각과 정리해 주십시오. 저기. 네, 일단 저는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2차 전지만 유독 다른 섹터는 많이 올라왔는데 2차 전지만 유독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턴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다 모든 섹터가 빠졌기 때문에 이 다음 턴의 기회를 2차 전지가 받아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쭉 나쁠 거예요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급할 것은 없다.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전지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 함께 말씀 나눴어요. 고맙습니다.